그 월급에 잠이 와? 네,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와야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방송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미래형 꼰대 네. 김광주입니다. 네. 왜 미래형 꼰대죠? 우리가 이제 꼰대가 조금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우리가 50대, 60대, 물론 그렇다고 제가 50대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50대, 60대라고 하더라도 반대로 얘기하면 백수수명, 그렇죠.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살아요. 자칫하면. 네. 그럼 지금 어떤 가게에 꼰대 의식으로 있으면 큰일 나요. 맞아요. 그죠? 제가 이제 그 꼰대 때 나이 뭐 비슷한 연령뿐만 아니라 그 상대 분들과 저 이제 꼰대 또래 때 얘기 분들 많이 해보면 정말 차이가 나요. 진짜 이제 말 그대로 꼰대들은 과거형. 그래서 꼰대를 부르는데 우리 이 김광주 꼰대는 진짜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네, 정말 미래형이고. 왜 미래형이냐? 내가 살아야 되니까. 코난. 자, 오늘은 주택 시장을 보는 눈. 자, 미래형 꼰대가 네. 주택 시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저희는 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또 요즘도 많은 얘기했는 것 같아요. 이제 수도권은 가격이 계속 침체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또 분양 열기가 다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서울에서는 야 집값 계속 떨어지는데 집 사야 돼 말아야 돼. 지방에서는 야 집값 계속 오르는데 집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진짜 본질은 키포인트는 정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렇죠. 특히 아파트나 이런 주택 네. 시장에 대한 출구 전략을 오래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마땅하게 그걸 못 정해서 그렇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당연히 시장에서도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고, 근데 그게 출구 전략이 자꾸 이제 진짜 제대로 본격화 되면 가계부채 등등 해서 본격화 되면 설령 지금의 지방에 수요가 있어서 그 주택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같이 다 받습니다. 네. 그죠? 네, 같이 다 받아. 자, 그 부동산 현상을 그 용이 성천하는 모양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즉 용이 성천할 용머리가 있고 용꼬리가 있지 않습니까? 뱀 대가리도 있고. 그렇죠. 그 용이 성천할 때는 당연히 머리가 오르고 꼬리가 따로 오르는 거죠. 수도권과 지방이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를 때는 머리가 먼저 오르죠. 네. 그리고 꼬리가 뒤따라 오르고요. 그 다음에 꺾일 때는 머리가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꼬리가 꺾입니다. 자, 수도권과 지방은 용의 머리와 꼬리라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으시고, 시기를 주고 지속적으로 방향성 동일하게 형성이 됩니다. 네. 요즘에 이제 대체적으로 당신에게 주택이란 투자냐 거주냐 할 때 거주다 이런 쪽이 훨씬 많이 요즘은 그죠? 대부분 생각이 많이 훨씬 바뀌신 것 많이 같으세요.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죠. 자, 그래서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준을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거가 목적이냐 투자가 목적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주를 하면서 투자 목적이다. 앞으로 이런 시대는 없다. 즉 왜냐하면 산업력 오르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거 목적인지 아니면 투자 목적인지. 주거 목적이면 철저하게 주거 목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고요. 투자 목적이라면 철저하게 투자, 즉 수익률 측면에서 놓고 고민하면 된다. 이거죠. 저는 근데 이제 지방에서 네. 계신 분들, 지방에 주택 가격이 오른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빨리 사는 것에 대해 난 사실 지방에 저도 오래 살아봤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동의하기 힘든 게 그거 조금 더 지방 같은 경우도요,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서 살면 집값 많이 달라요. 근데 그게 출퇴근이나 이런 것에 큰 차이가 나냐 하면 안 나요. 근데 그걸 왜 굳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그걸 한번 주택은 우리가 움직이기가 참 힘들잖아요. 한번 그렇죠. 구입했으면 아무리 값이 좋은 가격에도 팔기 힘든 것이 주택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데는 다 놓쳐버려. 집값이 왜 오르냐면 말씀드린 것 같다시피 실수요자 위주로 신규주택만 거래가 됩니다. 신규주택은 새 아파트죠. 당연히 분양가가 예전 아파트보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원가가 올랐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올랐다고 얘기하냐?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동산과 현실과는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자, 여기 신뢰관계 나와 있습니다. PIR, Price to Income Rate라고요. 주택 마련, 고통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즉, 내 소득 대비
주택을 살려면 얼마 정도 기간이 필요하냐 이거죠. 즉 집값이 내 소득 대비 몇 배냐. 예, 즉 서울 평균이 집값이 4억 4천입니다. 예. 그럼 연봉 4천인 사람은 집 평균 집 한 채 마련하려면 11년 걸린다 이거죠. 즉 그러면 PIR 지표는 10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현재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재산이 없다면 주택 마련하는지 내 주택 마련하기 위해서는 10년을 오로지 모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10년 정도 모아야지만 집 한 채 마련할까 말까 이거죠. 온전히 다 연금을 연봉을. 네. 그러니까 PIR 지수가 재밌네. 피가 나서 아야. 피가 나서 아야. 아, 이걸 언제 모아노? 피가 터진다 아야. PIR 지표는 PIR 지수. PIR. 오락하게 또 만들었다 우리. PIR. 참 이게. 자, 여기서 미래형 꼰대는 집이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PIR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미래형 꼰대는 월세 삽니다. 월세.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제 거주를 위한 주택을 실질적으로 실수의 목적에서 사시는 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지역에서 오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애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인 필요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자,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주택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아까 주택은 투자가 아니다 거주다. 네. 이것에 대한 본질 확실히 정한 상태에서 그죠? 그렇죠. 네, 땅 살피기. 자, 첫 번째 땅 살피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토의 지금 70% 이상이 산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국토에서 즉 대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약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맞죠?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희소하다 이거죠. 즉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에 따라 낡아진다. 즉 감가상각이 된다 이거죠. 즉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은 건물이 아니라 땅이 되겠죠. 땅. 그렇죠. 땅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는 거지 건물 가치가 상승해서 부동산이 오르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뭐 땅 투자가 아니라 주택을 볼 때도 땅을 먼저 봐야 된다 이거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은 땅을 안 봅니다. 야, 분양 가면 모델하우스 가면 와, 이 자재 좋네, 고급스러웠네. 맨날 그것만 보는 거죠. 네. 그 땅을 봐야 땅에 떨어진 돈도 줄 수 있고 하는데 네. 땅을 안 보니까 뭐 이렇게 떨어진 돈도 못 줍고 그렇죠. 예, 그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단독주택 인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아파트는 땅에 대한 지분은 작지만 단독주택은 땅에 대한 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들 네. 요즘 설계의 그죠? 설계 기술. 건축 설계. 그렇죠. 이것들이 워낙에 창의적인 설계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아주 옛날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평수를 가지고, 오히려 훨씬, 그죠? 예, 사용하기에 아주 여러 가지 편리한 공간들을 아름답고, 잘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땅 지분, 면적을 아파트든 뭐 단독이든 그걸 먼저 보는 게, 거주지로서 주택에 매입할 때 상당히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주머니 사정도 봐야겠고, 그죠? 네, 호주머니 사정도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호주머니 사정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예요. 있는 돈도 해야 돼. 보통 이제 주택가 이제 큰 덩치를 뭐 이렇게 구입을 하면서 자기 돈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몇 안 되죠. 일반 우리 그렇죠. 서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그 대출을 얻잖아요, 그죠? 예, 대출도 특히 두 가지가 있죠. 원리금 균등 상한이 있고 원금 균등 상한이 있는데, 그죠? 원리금 균등 상한은 내는 원금과 이자가 똑같은 거예요. 원리금 균등 상한. 자, 지금 정부에서 이런 LTV, DTI, 즉 소득을 기준으로 아니면 그 자산을 기준으로 주택 대출 한도를 제한을 줬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 지금 체계가 되니까 이걸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한도 풀어줄 테니까 빚내서 집 사라 이건데 웃기죠. 지금이 빚을 못 내서 집을 안 사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그 기대치가 꺾였기 때문에 그리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 사는 건데 참 좀 잘못 집었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빚내서 집 사라가 아니라 돈 줄게 집 사라면 안 살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사지. 그렇죠. 그죠? 다 사지. 자, 그리고 지금은 빚을 내면은
이자도 내실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낮은 단계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시기를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도래를 하는 거죠.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저희 나라도 똑같이 따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는 향후에 하락 가능성보다 상승 가능성이 더 많다. 자, 그러면 지금은 과도한 부채 자체가 상당히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시기다. 자,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을 볼 때는 대출이라는 걸 끼야 되는데, 대출이라는 건 이자를 상환해야 된다. 이자 상환이라는 건 비용이다. 중요한 건 금리 방향성이 중요한데, 금리 방향성은 향후에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보험이 장기 상품이다. 상당히 시중이 신중하게 장기적인 어떤 추세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부동산은 장기 상품인과 동시에 아주 무거운 상품이다. 그렇죠. 자칫하면 무겁죠. 못 들죠. 그렇죠. 우리가 그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뭐 원금까지 뭐 얼마나 절대액으로 따지면 원금도 손해 볼 수 있지만 이 부동산을 만약에 중간에 빨리 팔아야 된다. 소위 급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뭐 그냥 그 살림이 거들나는 수준이거든. 자칫하면 그렇죠. 잘못되면 거죠. 예. 근데 이게 부동산이 참 중요한 것이 어떤 구입을 해버리면요. 어지간해서는 진짜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다음에는 구입을 했다면 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자칫하면 평생 살게 될 수도 있어. 맞아요. 그죠? 지금 부동산 거래량이 살아난다고 하지만 거래되는 거는 신규 주택만 거래가 됩니다. 기존 주택은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들 먹고 살기 위해서 신규 아파트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살 사람들 새 아파트 사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 아파트 안 삽니다. 그래서 40대 이상 상담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집을 가지신 분들 못 팔아서 계속 고민입니다. 집이 3년 동안 안 팔리고 있어요. 싸게 내라도 안 팔립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근데 좀 싸게 낸 돈 좀 찾아봐야겠네. 나도 집 하나 사야겠는데. 월세, 우리 지금 이제 간혹 이제 방송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인집 할머니가 너무 진짜 그 감사해서 어디 가면 월세를 오래 살고 싶은데 이게 요즘 주택이 그때 헌집 같은 경우 그렇죠. 워낙에 싼 주택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하나 좀 낚아올까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서 자기 집이 좀 여유가 있어. 그리고 한 층이 비어 있어. 그러면 꼰대를 들고 싶다 하시는 분 연락 주시죠. 그러면 꼰대가 뭐 그 이상을 해드릴 겁니다. 우리 방송에 참여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방송에. 그 방에서 방송도 좀 하고. 그렇지. 거기서 바로 또 우리가 팟캐스트 찍고 진행하고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 집값 오르겠네. 집값 오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어서 투자 상품이 오른다기보다도 사람도 그러고 맞습니다. 뭔가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포장을 해야 돼. 소스를 넣어야 돼. 소스를. 그렇죠. 그죠? 스토리를 넣고 그렇게 하면 거기가 뜹니다. 그러면 소스가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꼰대가 달려가서 소스 좀 만들어 드리죠. 그렇죠. 자, 주택자금 어떻게 마련할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나눠보겠는데요. 청약저축. 주택자금 뭐 어떻게 마련해서 부지런히 뭐 쇠가 빠지게 저축해서 모아야죠 뭐. 지금 청약 관련된 상품이 종합청약저축, 그다음 청약부금, 청약예금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번에 통합 발표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거 통합하는 상품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이게 뭐 절세니 뭐 소득공제니 이런 것들이 복잡한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이니까 이런 강의들을 하잖아요. 강의하면 특히 유료 동영상 강의 업체들이 있어. 그 올린 것들을 클릭하면 이제 돈을 내고 봐야 되는 이런 유료 동영상 이런 데였는데 이런 쪽에서 제일 싫어하는 이렇게 과목이 뭔지 알아요? 무슨 과목이죠? 세법이에요, 세법. 세무.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이것은 찍어놔서 올리는 순간부터 엉터리야. 법이 또 바뀌었어.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애매한 것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 질의를 합니다. 조사관들한테
근데 조사관도 몰라. 몰라. 애매해. 이게 국회를 통과 중이라서 저희도 이건 확인해 볼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한다 이거죠. 국세청 조사관도 계속 바뀌니까 애매하다 이거죠. 특히 금융상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절세 비과세들이 많은데요. 네. 뭐 소득공제 등등 이것들이 너무 복잡해가 너무 많이 지금도 저희들도 이렇게 방송할 때 이렇게 자료 찾아보고 또 상담할 때 이렇게 자료 찾아 다 정리했지만 또 뒷날 또 잊어버려. 또 헷갈려. 자,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복잡해. 여기서 팁을 들자면 자기가 절세라든지 절세 플랜을 짜고 싶다라면 세법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법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즉 그러면 누굴 찾아가야 되냐? 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에 대해서 장기 플랜을 세울 수 있는 분을 찾아가는 게 정답이에요. 절세 플랜은 세무사들이 잘 못 내리고요. 절세 플랜은 좀 전문적인 자격증 있는 재무 설계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훨씬 더 플랜 세우기는 더 잘합니다. 자, 그래서 절세 플랜은 세법 전문가 또 필요하겠지만 세법 전문가보다는 긴 시각에서 플랜을 세울 수 있는 분들이 더 효과적이다.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뭐 목돈 마련, 저축 투자는 기본이고요. 일단 종잣돈이 있어야 집을 뭐 사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든지 이제 옛날 것 같으면 뭐 그저 장마,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이라든지 소득 공제되는 등등, 그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합쳐서 가져가야 되고 거기다가 또 뭐 대출, 그죠? 대출도 지혜롭게. 여기서 한 개 팁을 드릴게요. 청약 저축이 말 그대로 청약이라는 거는 내가 추후에 내 주택을 사고 싶다라는 청약 의사를 밝히기 위한 통장이라는 건데 지금 이제 청약 저축이 이제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즉 예전에 수요가 많고 공급이 딸릴 때는 청약 통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다 미분양이에요. 수요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 공급이 넘쳐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청약 저축에 대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 자, 그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0만 원 정도까지 하는 건 괜찮지만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한 2만 원 정도만 가져가셔도 괜찮다 이거죠. 즉 청약 통장을 통해서 집을 사는 시기는 이제 끝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청약 통장은 최소한은 불이익 금액만 가져가도 된다. 랍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장기주택 마련 저축은 이제 가입이 끝났고요. 혹시라도 이걸 유지하신 분들은 답을 내려드릴게요. 소득공제 혜택, 비과세 혜택 때문에 장기주택 마련 저축을 유지하셨는데 소득공제 혜택이 끝났죠. 그럼 메리트가 없죠. 그다음 이제 7년 이상 유지 비과세 혜택이기 때문에 이걸 유지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비과세라는 거는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장기주택 마련 저축은 대부분 공시이율로 불이가 될 거고요. 공시이율 불이는 자체는 어차피 이자 자체가 작단 소리예요. 그 이자 자체가 작은데 그걸 유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들 큰 메리트는 없을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5년 이상 유지를 하신 분들이냐 아니면 5년 이내냐 따라 달라지는데 예전에 장기주택 마련 저축은 5년 이내에 해약을 하신다면 해지 양극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기간을 유지하신 상품이시다면 유지를 하시고요. 5년 이상이다. 유지하셨다라는 상품들은 어느 정도 리모델링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한 어떤 본질, 투자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거주다라는 것에 바탕에서 어떤 주택에 대한 구입이라든지 또 뭐 입지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그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얽혀 있어요. 어떤 이제 정책에 따라 게 요즘 청약 저축이라든지 또 뭐 장기 마련 주택 종합저축이라든지 이런 등등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좀 종합적이고도 전반적인 뼈대를 잡는 그런 절차, 그런 과정들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맞습니다.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주택시장을 보는 눈이란 주제로 우리 주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뭐 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대출에 대한 부분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주택 시장을 보는 눈 어떻게 봐야 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투자보다는 거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되죠. 잘 봐야 됩니다. 자, 주택 시장 잘 보자. 그죠? 자, 이 한마디를 남기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뭉치 씨.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